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으로 영광스러운 경동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존경하는 목회자님과 교인 여러분들 앞에서 예론에 참여하게 된 이 큰 영광을 부족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리고 끝내 부활을 맞으셨던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역시 고난과 역경의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크게 부활하고 평화롭고 정의가 넘치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무겁고 근엄하게 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매우 상식적이고 어려운 점이 없고 또 특별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이론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관찰, 그리고 대학에서 일하면서 그 이론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주어졌던 그런 성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미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 굉장히 크게 발전해왔고 놀라운 국력 신장이 있었고 정치 발전이 있었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듭해온 나라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살펴보면은 많은 문제와 큰 그 한계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요즘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러한 한국 사회의 고난의 현실을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는 각기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제 연구를 해 나가지만 저는 전공이 언론학 또는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론 쪽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과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 해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고 서로 소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우리 사회의 그 집단의 여러 경계들이 있습니다. 남녀, 세대, 지역, 이념, 정파, 사회 계층, 정당, 이런 모든 사회 계층 또는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남성과 여성, 이런 문제들에서 말하자면 전방위적인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사회 또는 일상적 생활 세계까지 곤란할 정도로 오염시키고 있고 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옛날에는 폭력,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말로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민주정치의 기본 그 정신이고 말로 하자. 그리고 그 상호 존중하고 경향하고 매너를 지키고 그래도 그 배려하고 양보하고 겸손하자.
이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인데 이러한 시민사회의 덕성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약화되고 소진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경제적인 경계선 밖에 있는 존재들을 협상 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 싸우고 타도하고 축출하고 배제하고 이런 극단적인 혐오와 적대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우리 한국 사회의 위기의 본질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약하면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질서의 타락 또는 왜곡이 우리 사회의 현존 위기의 본질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공동체와 문명사회의 기초를 훼손시키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치 영역으로 이것을 가져오면 마치 총성은 없지만 내전 상태 같은 극단적인 토론이 불가능하고 극단적인 혐오와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에 상호 조정이라든지 협동이 불가능한 국면에 치닫고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론화하고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 현상을.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저는 이 때론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때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소통은 입과 귀로 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고 귀로 듣습니다. 이 두 개의 입과 귀의 배열에 의해서 여론 질서의 질이, 퀄리티가 변화하는데 입과 귀가 배열되면서 귀가 죽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죽는 사유가 있습니다. 또 입과 귀가 어느 하나만 우세한 사유가 있습니다. 둘 다 죽기보다는 이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은 듣기만 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나 사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유가 곤란할 수는 있으나 전체주의 사회, 북한이라든지 이런 사회가 거기에 가까운 유형이 아닌가 생각. 지도자의 한 말을 들을 수 있을 뿐이지 시민들이 자유로 자기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만 되는 그런 사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역으로 그 반대의 사회도 있습니다. 입만 살고 귀가 죽은 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결국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여론 질서가 때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분열되어 갈등하는 대립적 대중 집단들이 입만 살고 귀는 죽으면서 말문은 봇물 터지듯 열리지만 말귀는 꽉 닫힌 상태. 이것이 이러한 개인도 있고 집단화돼서 사회 전체가 그런 경향을 강하게 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때론의 시대고 때론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개별적인 인간도 입 중심의 인간이 있고 귀 중심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균형 잡힌 인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만 저희 교수들이 늘 듣는 말이 입만 살고 죽어서도 입만 동동 뜰 것이다. 남의 얘기는 듣는 훈련도 있지 않고 자기 견해만 늘 펴고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에 적게 된 거죠. 저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저 자신을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고함질만 생기고 실제 소통은 망가지고 막힌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공격적인 함성의 표출,
중구난방의 상태. 각자의 입이 열려서 도대체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그런 난장판의 시대. 이게 이제 소통학적으로 그 때론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제가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한 참여민주정치나 무슨 활성화된 그 시민사회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되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은 떼싸움이고 집단싸움이고 폭력적 난타전에 불과한 이런 거짓 정론 질서, 거짓 공론 질서, 이것이 때론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 개인 또는 대중이 입과 귀가 훈련되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려가 깊어야 돼요. 절제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지하철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운지. 식당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보십시오. 거기에 예절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어떤 그런 절제를 학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자유가 방종으로 타락하고 변질하고 그럼으로써 파괴적인 악성 소통 질서가 발생하고 번창한다. 외향적으로는 소통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소통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설이 발생한다. 제대로 된 사회는 입과 귀가 균형을 잡힌 사회다. 그러니까 저는 교인도 아니고 성경도 신약만 한 번밖에 읽어보지 않은 문외한입니다만 성경이 성인 성자를 쓰는데 이게 한자로 보면은 귀 이자와 입 구자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귀와 입이 바로 잡힌 자, 귀와 입이 바로 열린 자, 귀와 입의 문제가 완성된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철학과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 다 폭넓게 열리고 균형 잡힌 그러한 인간형,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드물고 또 집단적으로 볼 때 이게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 즉 중구난방의 상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보면은 이런 때론이 득세한 현실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언론의 칼럼에 썼습니다만,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매국노를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현수막에다가 써가지고 어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내겁니다. 시민들이. 이 이유가 뭐냐면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이 대표 지지자들이 그렇게 협박을, 살해 위협을 공개적으로 대낮에 중인 환시에 청명한 현수막을 걸었다. 이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넌 역적이다 라는 피켓을 들고 이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이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되 이것이 집단화된 왜곡된 소통 질서의 하나의 적나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어떤 판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그 판사를 규탄하는 근조 화환들 대법원 청사 앞에 줄줄이 수십 개, 수백 개 진열을 하면서 판사 자손 대대로 천벌을 받아라, 징계하라, 욕설과 저주에 가득 찬 그런 공격적인 의사 표명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사례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
정론 아닌, 공론 아닌 때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굉장히 이런 현실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소통 질서가 수습 불가능한 난장판으로 중구난방 상태로 퇴행되고 해체되면서 이것이 많은 부수 현상, 이와 연관된 많은 현상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때론이 발달하면서 대중이 이제 3, 3, 5 모여서 각각 분열합니다. 정파로 분열하고 진영으로 분열하고 남녀 성별로 분열해서 남성들은 한남충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겠다. 서로 적대적인 대립 문화를 조성하고 또 여기에서 팬덤이라든지 열성 그런 우상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파화하고 세력화합니다. 이런 현상은 물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나라인들 없겠습니까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런 것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지게 됐습니다. 공론이 사라지고 때론이 번창하면 다양한 이익과 관점들 사이에 조정이라든지 대화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상호 양보라든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양정파 보수정당과 이른바 진보정당 사이에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는데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됩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하지 않으면 개정을 찬성할 수 없다. 뭐 아니면 도이고 전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온전됐습니다. 합의와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견 교환이라든지 이 소통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비판적 이성적 담론, 비판 이성적 담론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무자비한 정벌지향적 전투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성의 역할은 없어집니다. 근대는 이성의 시대인데 이성의 역할은 없어지고 감정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귀는 갈수록 닫혀가고 입만 갈수록 커집니다. 객관이 없어지고 사실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트 트루스 시대, 후기 후기 진실 시대, 탈진실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사실이나 객관은 개나 소 주어버리고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객관이 신념에 의해서 해체되고 신념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실이 재구성됩니다.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도 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신념을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사회 현실과 객관적 진실마저도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왜곡해서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왜 또 곤란하냐면 마을 싸움이 진행될수록 의견들이 더욱더 공고화됩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적인 관용 정도가 낮습니다.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의 얘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정치적인 관여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견의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배운 자가 더하게 되고 지도자들이 더하게 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욱더 소통을 망가뜨리는 그런 그 매우 곤란한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대악과 절대선으로 치닫는 양극단의 대립의 양공체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그 소통 질서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겸양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양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전투적인 언어, 극단적인 언어, 욕설, 세상에 나 선진국 정치에서 대통령이 오는데 여야가 뭐 환영은 안 하고 기립박수는 안 하더라도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하는 나라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이 내가 반대하는 정당 출신이라 해서 국회에서 국가 운영을 담당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거기서 정치는 하지 않고 그 싸움질을 앞장선다. 이것이 전 텔레비로 국민들한테 방송이 되고 어린 아이들까지 따라 배운다. 이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꺼내면은 반드시 더욱더 토론을 시작하기 전보다도 신념이 강화되고 그래서 신념 전투의 참호 속에서 육박전이 벌어질 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지킨다. 즉 소통이 없어져야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다. 이런 비문명적인 사회로 우리가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잔 로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잔 로크가 아니고 요즘 사람 잔 로크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De-voicing of Society, 사회에서 왜 목소리가 사라지느냐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결국은 갈수록 말하기 어렵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기 싫다. 밥도 같이 먹기 싫고 말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그 사회가 분열되는 이런 양상들이 요즘 심화되고 있다. 토론은 여러분 텔레비 토론 보십시오. 정치 토론을 보면은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고 각자 변화하지 않고 그래서 누가 우김질을 잘하나 하는 내기지 그것이 진실을 찾고 어떤 보다 의견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합의를 되고 수렴되고 조정이 되는 이런 과정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이 때론이 심화되면은 일종의 그레샴의 법칙이 작동하는데 가장 저급한 가장 저질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게 됩니다. 성숙한 음성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인문학 교육의 교양 교육의 근본 목표는 아무리 시장 바닥의 소란 속에서도 거기에서 들리는 그 뭔가 진실 어린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 교양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저급하고 잘못된 왜곡된 목소리들이 가장 크게 들리면서 오히려 성숙되고 절제 있고 합리적인 목소리는 사라지고 억눌리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토론이 진행될수록 소통의 세계는 망가지는 이런 역설이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불법이 합법을 이깁니다. 괴담이 과학을 능가합니다. 도그마가 합리를 지배하고 때론이 정론을 압도합니다. 억지와 생떼가 상식과 양식을 물리치고 결국은 사회의 여론의 질, 요즘 여론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해봐야 뭐합니까? 국민들이 똑똑한 여론을 가지고 바른 여론을 가져야만 정치도 바라지는데 국민들이 가진 여론의 질이 타락하고 있으면 그 여론조사 한들 뭐하고 선거 한들 뭐하겠느냐. 결국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견과 사려 깊은 그런 균형 잡힌 목소리와 관점 이것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억세고 높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가 크면 그것이 진실을 결정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진실을, 감정 이성을 압도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맹렬한 절규, 아우성 이런 얘기들만, 옛날에 김민기라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문화운동을 주도했던 김민기라는 분이 그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 사람이 내레이션을 합니다. 나의 조국은 아우성, 허공에 맴도는 아우성만 가득한 그런 척박한 땅, 이렇게 중간에 내레이션한 김민기의 노래 가운데 나의 조국인지 그 동해 그 노래 부르면서 거기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실이 딱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우성만 가득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는 사회.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도 망가뜨리고 정치도 망가뜨리고 사회도 파괴한다.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은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정치마저도 때론과 때싸움의 판이 되고, 결국은 기치창검을 앞세우고 목에 붉은 띠를 두르면서 손들은 주먹을 쥐어 흔들면서 정치 공간 안으로 앞다투어 난입하면서 갈등을 빚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슨 합리적인 광장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요즘 보십시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때리기도 하고 뭔가 심한 행동도 많이 했었죠. 교사 압도적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하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결국은 교사들을 마음대로 소송도 하고, 그래서 교단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회 부문에서, 학교 현장도 그렇고, 사회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언론인, 지식인, 대학 교수, 학자, 심지어 성직자, 학생, 교사, 학부모, 또 법조인, 예술가,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정치화돼가지고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주먹질을 앞세우면서 고함질 지르는 이런 때론 사회가 가서,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인간들이 전부 정치인화하면서 갈등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 때론은 반드시 소통 폐색을 불러옵니다. 때론의 결과는 소통의 폐색입니다. 때론이건 공론이건 무언가 소통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의견 질서인데, 그것의 현실적인 궁극적인 결과는 소통을 가로막는 폐색이 된다. Communication impasse.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의 유학자 율곡 이 선생이 유호무문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유호무문은 소리치고 아우성 쳐도 어떤 말도 서로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이 꽉 막힌 상태. 이게 소통 폐색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통이 얼마나 폐색되어 있나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의사들이 또 데모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면 떼싸움에 진입하는데, 거기서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대치 상태. 그래서 이걸 누가 조정을 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누구도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다. 극강의 상호 대립만이 나고 아우성과 호소만이 난무할 뿐 어떤 말도 서로에게 들려지지 않고, 문제 해결은 실마리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조선시대를
토붕지세다.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세다. 이렇게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율곡을 두고 그 당시 대부분의 그 유학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과격해. 저 사람은 너무 비관적이야. 저 사람 저거 왜 이래?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임진왜란 이전이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 모순이 더 극대화되기 전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누구도 율곡의 이 진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저는 성경을 뭐 전혀 모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귀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고 결국 정치 문제고 사회 문제다. 국회를 보십시오. 어느 정도 소통 폐색에 몰려 있는지 200개 이상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손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선거법 협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국회가 자기 할 일을 못해요. 여야의 대치 때문에. 그 선거구 조정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이라든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공전하고 있습니다. 소통 폐색의 결과입니다.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 시민들 개인의, 그리고 우리 국가에 전부 청구될 것입니다. 대법원장도 몇 달씩 공전시켰고, 임명하지 않고, 행정부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아예 중단됐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특검하겠다, 탄핵하겠다, 해임하겠다, 국정조사하자 이런 정쟁적인 이슈만 국회에서 뉴스로 나오지 모여서 뭘 타협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야가 모여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듣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 한 사람을 탄핵하면 90일간 그 자격이 정지돼서 이제 행정 기능이 공전화됩니다. 심지어는 일개 일선 검사 한 사람을 탄핵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주장을 하고 또 추진합니다. 이게 악용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학교, 학생의 인권이냐 교사의 권리냐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사이에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극단적인 대립, 양보 없는 싸움. 그래서 교실이 무너지고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점수만 받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합니다. 학원 선생님들 말은 잘 듣지만 교사를 우습게 알고 능멸하고 성추행도 하고 녹음해서 고소하고 그래서 교사들은 나는 이제는 전혀 학생들이 무엇을 하든지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서울 시내에 우리 서울 시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초구에서. 누가 불법으로 천막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를 구청이 철거를 못합니다. 만 10년 걸렸습니다. 그거 하나 철거하는데.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하나, 천막 하나를 행정기관이 철거할 수 없고 철거하는데 만 10년이 걸리는 사회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제대로 된 사회고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의사 파업도 최근에 이것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요즘 학교에 가보면은
요즘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후배 교수들이 저한테 신신당부합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옛날 학생들하고 다르니까 매우 신중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전부 녹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즐거운 공간, 교수로서, 교육자로서 즐거운 공간, 학생으로서 행복한 공간이 되지 않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집니다. 이것이 갈등이 요청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갈등 지수는 그 세계 최상위다 이렇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연간 수백조라고 합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비용이. 그래서 국정도 무너지고 사회 질서도 무너지고 가정에서도 싸움질이고 세대 간의 싸움질이고 남녀가 싸워서 결혼도 하지 않고 정치도 저렇게 엉망이 돼 있고 그야말로 율곡 선생의 말씀처럼 산사태처럼 지금 무너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러면 이러한 때론과 소통 폐색이 어떠한 의미들을, 깊은 심층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 때론이 지배를 하면 이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키아드, 토크벨, 월터 리프만, 오르테가 이 가세트, 슌페트, 아렌트, 또 작가 조지 오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정치 사상가들이, 공동체 안에서 시민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겠다 하는 의지가 없고 타인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없어지고 통합과 합의가 실현 불가능하고 협동과 동료애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서로 소외되고 상호 고립되고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면서 질투심만, 공격성만 내뿜는 이런 사회에는, 그리하여 인간들이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는 사회는 반드시 전제주의와 전제정치 또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의견 표명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야, 지금 민주사회가 열렸다, 참여사회가 열렸다, 대중민주사회다,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외향적으로 그러고 질적 수준에서 보면은 이게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의 전체주의나 파시즘이나 극단적 독재주의로 갈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전부 고정표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정치적으로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표들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이 뭐냐,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는 묻지 않고 어떤 정파냐 이것만 보고 그것에 일관적으로 동조하거나 비판한다. 정파 편향적인 국민 여론. 이거는 썩은 여론이고 타락한 여론이고 부패한 여론이고 반민주적인 여론. 우리는 이제는 합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에 대한 공유된 상황 정의, 데피니션부터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데 합의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의견이 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해결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마침내 국가기관이 힘을 잃습니다. 그 대통령 나와라. 이것을 마치 그 학생도 하고, 기자도 하고, 무슨 시민도 하고, 국가기관이 힘을 잃고, 권위체제, 권위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예 선생님 계실 때에는 어른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그래도 뭔가 이 스티어링 파워라든지, 오소리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결국은 가버너빌리티라고 이런 용어를 누가 쓰던데 통치 가능성이 붕괴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서로 말을 안 듣고 중구난방 상태에서 고함질을 지르고 그 대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무엇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느냐는 것입니다. 때법이 준법을 압도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반민주적인 폭력적인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가 체제 자체가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의 본질이 있다. 가공함, 두려움, 위험함.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 단합해서 싸웠지만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상호 총질에 의해서 국가 내부에서의 그 분열이 공동체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정치 주체나 국가기관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도 지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혼돈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 역사적으로 망한 나라 많이 있습니다. 망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은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사 쿠데타. 말 듣지 않으면은 총칼로 위협해서 때려잡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우파 독재, 그러니까 군사 독재가 이런 양상을 띄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현실 분열과 혼돈을 제압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적인 방법이랍니다. 강제력을 동원해서 소통 폐쇄를 종식시켜서 말을 잘 듣는 사회로 만든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좌파 전체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의 사회주의라든지 중국도 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이나 중국은 조금 그런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 소련도 보니까 푸틴을 비판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러한 좌파 전체주의 체제로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가 아닙니다. 근데 좌파 독재나 우파 독재나 결국은 때론과 소통 폐색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 장기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제 말을 수긍하기 힘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해방 경국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야 정권 교체 시기입니다. 일정 기간 이쪽이 집권했다가 저쪽이 집권했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로 과거 한 20여 년 동안 우리는 여야 정권 교체가 실현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처럼 또는 다른 나라처럼 수백 년 동안 장기적인 그런 전통으로 확립될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여야 간 공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필코 어느 한편이 어느 한편을 압도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그 상황이다.
여기에 위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여당을 공존 가능한 세력으로 보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또 이쪽에서도 저쪽을 볼 때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양당 간 상호 정권 교체 방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그 의문인데요. 그래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지배적으로, 폭력적으로, 압도적으로 억누르는 이런 방식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고, 근데 이게 조선시대의 그 당쟁의 역사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의 당쟁을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거기에도 뭐 근대 민주정치가 있었고 뭐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요즘 여야 간 그 대립적 정치 갈등하고 양상이 매우 유사하고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훈구파하고 살인파의 대립이 있었는데, 조선 동남 체제가. 처음에는 좀 균형을 잡았는데, 후기로 갈수록 살인파가 압도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압도했느냐면, 훈구파는 형체가 없어지고, 살인파가 압도하면서 살인파 스스로 분열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붕당적 대립을, 분열과 갈등을 계속합니다. 이러한 그 관습과 전통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된다. 국민의 입이 자유롭게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입이 살아나면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 우리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언론을 보십시오. 무슨 방송, 무슨 언론, 뭐 요즘은 유튜브까지 전부 1인 방송까지 다 있습니다. 구속이 없고 제한이 없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구속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각자 자기식으로 하는 시대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 확대된 자유만큼 거기에 상응하게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우리 언론인들이 전부 정당인 흉내를 내고, 제가 제자들이 언론계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거기 그렇습니다만, 그 방송이나 언론이 공정을 지켜야 됩니다. 균형을 지켜야 됩니다. 양식을 지켜야 되고, 취재의 기본 원칙과 사실에 대한 존중의 정신이 지켜져야 됩니다. 언론 현장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뭐냐? 공정, 균형, 이거는 개나 소나 줘버리라. 우리는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제가 그 대학에서 탐사보도 언론 이걸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과목을 수강하고 그 주제로 박사학위를 내 지도 밑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그 모 방송사 언론인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나 열심히 내가 가르쳐 놨더니 논문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언론사에서 어떤 내용인지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그 자기 동료 언론인들 앞에서 박사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 탐사 보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오지 마, 내 앞에. 너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이제 자네는 나한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무슨 언론입니까? 우리 목사님도 여기서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엄연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질서 안에서
교회라는 이 공가적인 구조와 이 전통 안에서 책임감 없이 그 서양의 그 언론의 역사를 보면요.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했지만은 언론의 자유만 주면 안 된다. 어떻게 자유롭고도 책임 있는 언론을 만들 것이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사상적인 논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특히 우리 한국의 언론, 이 사람들이, 우리 언론인들이 세계 어떠한 언론인들에 비해서, 세계 다른 나라의 어떤 언론인들에 비해서 학벌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합니다. 많이 배우고. 그 사람들이 가서 현장에서 하는 일은 저게 어떻게 언론인이냐 이 말이에요. 제 제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안 찾아옵니다. 이제. 비판하는. 그래서 언론이 이게 문제가 이게 많고, 가짜 뉴스, 괴담 뉴스, 이런 일들을 자기들이 마치 특권처럼 행사하고 있는 그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정파, 편향적인 뉴스 보도, 영상 편집, 그리고 그 음성도 마음대로 조작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설 평론에 오면은 말할 것이 없고, 심지어 언론이 정치인들하고 암암리에 주위에서 밤에 거래를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발표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반윤리적인, 그 반언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때론과 소통 폐쇄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가 이걸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때론이 공론을 참칭할 수 없는 참된 민주주의가 와야 되고, 이념의 쓰나미에 의해서 사실을 침몰시키지 마라. 그리고 명분으로 위장한 그 독선의 입, 이 독선과 독설의 입의 이 해맑은 귀를 압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문화가 좀 문제가 많은데요. 역시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교육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독일의 막스 베버가 얘기한 그 가치 자유 정신, Wertfreiheit라고,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자, 베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떠한 가치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학자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사회 전문 계층, 전문직 또는 지도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부터 다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학점을 부과하면서 저 학생은 나랑 정치 신념이 다른 학생이니까 점수를 좀 깎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교수로서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대부분의 의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베버가 이런 예를 듭니다. 장녀들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장녀들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의사가 의술을 베풀 때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지식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는 자기의 정치 신념이 야당 지지자인지 여당 지지자인지 관계없이 그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객관화된 법에 의해서만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중립, 가치,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중립, 객관, 사실, 불편향, 불편부당 이걸 강조하는데,
자, 불편부당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편향적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내가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애쓰지만은 나 자신도 끝내 편향이 되어 있고 주관에 휩쓸리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얻어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덕적인 성취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어긋나는 어떤 사실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신념에 의해서 묵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것만 하면 그 교사는 최고의 도덕적인 업적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이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런 교육이 부족합니다. 믿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믿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주의, 중립주의, 불편부당주의는 애초에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처음부터 우리 편, 내 계급, 우리 집단,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편향을 마음껏 행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전술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 내가 하는, 어차피 그 공정 이런 거는 실현 불가능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 다 그것은 가짜이니까 포기하고 우리 정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세력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편향을, 주관을 무한정으로 허용하자. 이것이 도덕적으로, 전략적으로 떳떳한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그 반문명적인 교육체제를 혁파해야 된다. 특히 언론인, 학자, 법조인, 전문가 또는 성직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직과 겸허와 성실의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 선 자, 십자가 밑에 선 자로서 반성적인 태도에 가깝다.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의 귀를 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이 성인 성자가 귀와 입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 교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을 더 자각을 가지고 실사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념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방식보다도 책임 있는 자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의 갈등에서 신념에 따라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남과 사회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영광의 역사,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우리 한국 사회도 요즘 소통 폐색과 그런 고난의 길을 벗어나서 현재의 고난을 벗어나서 다시 부활하고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이 경동교회 역사와 전통으로 영광된 이 자리에서 그 여해 예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 영광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온 그 과거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동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오니까 벽에 그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